미국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는 바닥이에요. S&P500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0%씩 폭등했지만 이익은 구글, 애플,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몇 개가 다 가져갔거든요. 나머지 기업들은 겨우 7% 올랐는데 이건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이 이상한 경제, 내년이 진짜 고비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상태예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전 세계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을 때 모두가 미국발 경제 위기를 걱정했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중산층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 지금 예상과 달리 물가는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경제 성장률도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한 재앙은 안 왔는데 그렇다고 경제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요. 트럼프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유권자들 마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도 잡고 경제도 살려야 하는데 문제는 관세의 진짜 충격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점입니다. 올해 휘둘렀던 관세 칼춤의 결과가 내년에 물가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한 답이 아직 없습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최근까지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완전히 마비됐었잖아요. 그 여파로 고용 통계부터 물가 지표까지 공식 데이터가 한 달 넘게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가 없으니 시장은 민간 조사 기관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데이터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데이터를 봤더니 실업자가 한 달 사이에 10배나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시장에서는 고용시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어요. 연준 인사들도 물가는 완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고용이 이렇게 나쁘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거든요. 물가가 조금씩 다시 오르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풀려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2월은 건너뛰고 내년에 두세 번 정도 내릴 거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압박도 한몫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 그건 내 책임이야. 네가 고집 부리면서 금리 안 내려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몰아붙였죠.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초에 후임 의장이 지명되는데 케빈 해시트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 트럼프와 경제 철학이 완전히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시장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월에도 금리를 내리고 해시트가 의장이 되면 내년에도 계속 내릴 테니 시장에는 돈이 넘쳐나겠죠. 물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정말 물가를 올릴까요? 최근 트럼프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럼 왜 올해 내내 그렇게 강하게 관세 카드를 휘둘렀을까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거의 100% 확신하고 있어요. 앞으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요. 트럼프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밀어붙였을까요?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이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에게 영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한 거죠. 그 결과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고 결국 나폴레옹 제국이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미국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평균 55%, 최대 400%까지 관세를 올렸는데 3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미국 경제가 더 나빠졌거든요. 트럼프도 이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세를 휘두른 이유는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목적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먼저 무릎을 꿇고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어요. 일본이 항복하니까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남은 건 대만뿐입니다. 대만도 곧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약속할 겁니다. 트럼프는 원하던 걸 다 얻은 거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거나요. 그런데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한 돈을 메웠는데 이제는 한국, 일본, 대만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국내 투자를 하면 되니까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관세도 0%에서 평균 10에서 15%로 올렸으니 관세 수입도 생기죠. 10에서 15% 정도면 물가 충격이 100%나 500%보다는 훨씬 적을 테니 견딜만 하다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이에요. 트럼프는 원유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이 된 건 셰일 혁명 덕분이었죠. 딱딱한 암석층에 갇혀있던 석유를 새로운 기술로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자국 석유를 보존하고 중동에서 수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국은 지금 석유 수출국입니다. 셰일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확인됐거든요. 중동의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채산성이 맞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개발했는데 파보니까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양이 나온 거죠. 지금은 석유 패권이 중동의 오펙에서 미국으로 상당 부분 넘어온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유는 달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석유 패권을 잃으면 미국의 전체 패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 위로 잘 안 올라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비축유를 풀거나 생산을 늘리거나 중동 국가들을 압박해서 공급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산 석유를 쓸 수 없게 되자 베네수엘라에 손을 내밀기도 했죠. 이란과도 협상 테이블에 앉고요. 어떻게든 원유 시장의 가격을 낮추려는 움직임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물가의 핵심이니까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최후 통첩까지 날리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 패권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는 내려야 하고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을 잡아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중동 국가들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서방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압박해서 원유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장악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은 더욱 강화되겠죠. 얼마든지 환응한 카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데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제조업까지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설령 한다고 해도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유무역 체제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곳에 공장을 짓고 자기보다 잘 만드는 부품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면서
최종 제품의 가치를 높여왔거든요. 이 시스템이 30년 넘게 유지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중세 화가의 작품 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6명의 시각 장애인이 일렬로 서서 앞 사람의 어깨를 잡고 걷는데 맨 앞 2사람은 이미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뒤에 있는 4사람도 곧 빠질 수밖에 없죠. 앞을 볼 수 없으니 그냥 앞 사람을 믿고 따라갈 뿐이니까요. 글로벌 경제가 딱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눈은 뜨고 있지만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구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 이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와이어 하네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 전선을 묶어서 정리한 부품인데 기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부가가치도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다 중국에서 공급받았어요. 코로나로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이 단순한 부품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첨단 부품부터 단순 부품까지 모든 게 얽혀있는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다 가져온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애플을 봅시다. 애플은 디자인과 설계만 합니다. 실제 생산과 부품 조달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약 80%가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한번 애플한테 왜 해외에서 생산하냐, 다 미국으로 가져오라고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면 아이폰 가격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뛸 겁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지불할까요? 일부는 그래도 사겠지만 대부분은 구매를 포기하겠죠. 소비가 줄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 충격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의 메시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첨단 제품을 미국이 생산 못하는 건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도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략 산업은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자유무역의 핵심은 비교 우위론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상대방이 더 잘하는 건 그쪽에 맡기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와 아들이 설거지와 청소를 분담한다고 칩시다. 엄마가 둘 다 더 잘하고 빠르지만 만약 아들이 설거지를 청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준으로 한다면 아들은 설거지를, 엄마는 청소를 맡는 게 효율적입니다. 엄마는 자기가 가장 빠른 일에 집중해서 더 많이 벌고 아들도 자기가 덜 서툰 일을 해서 기여하는 거죠. 반도체로 치면 미국이 내가 다 하겠다고 하면 한국, 일본, 대만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만드는 작은 파이보다 이들과 협력해서 만드는 큰 파이가 훨씬 낫다는 게 자유무역의 원리예요. 게다가 그들도 돈을 벌어야 미국 제품을 사주지 않겠어요? 나만 성장하는 건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관세로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관세 수입을 국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겠다고요. 일종의 정치적 쇼죠. 국민들의 불만을 배당금으로 달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전해지는 분위기로는 트럼프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다고 해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과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많거든요.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미국이 순순히 돌려줄 것 같지 않고요. 설령 상호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는다 해도 트럼프는 다른 법을 동원해서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무역 확장법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많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대미 투자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원하던 걸 다 얻었어요. 관세보다 그게 진짜 목적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위헌 판결 났으니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좀 줄거나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위헌 판결은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타격이 되겠지만 실제 무역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관세를 대폭 줄인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상태가 뉴노멀이 될 거라고 봐야 합니다. 관세와 연결된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금융입니다. 우리 경제는 달러를 중심으로 미국과 깊게 연결돼 있거든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금리 인하에 집착할까요?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억울해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달러를 계속 찍어내야 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 적자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너희가 우리한테 투자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 엄청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계속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음번 목표로 내건 게 재정 적자 감축이었잖아요. 관세로 세수를 늘리고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어떻게든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금리를 낮추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유동성이 늘면 물가가 오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또 금리를 못 낮추는 악순환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데 트럼프의 해법은 대미 투자금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에서 받은 투자금으로 국내 투자를 실행하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시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는 걸 걱정하는데 우리 국채 안 찍어도 돼. 한국, 일본, 대만이 투자해준다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관세 부담에 금리까지 낮아지면 물가 상승 압력은 엄청날 텐데 과연 미국 경제가 이걸 어떻게 흡수할지, 실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가 최대 변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시절보다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트럼프 정책 때문일 거라고요.